결혼 7년 차. 나는 석 달치 월급을 털어 금목걸이 하나를 샀다. 시어머니의 환갑잔치에서 한 번쯤은 제대로 된 며느리 노릇을 해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가 부엌에서 과일을 깎는 단 3분 사이에 그 목걸이는 시어머니의 목에 걸려 있었다. 시누이는 어머니를 향해 웃으며 말했다. 엄마, 이거 내가 오랫동안 돈 모아서 산 거야. 나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막 입을 떼려는 순간 남편의 손이 쇠집게처럼 내 팔뚝을 꽉 움켜쥐었다. 입 다물어, 일 키우지 말고. 누가 주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누가 주든 상관없다고? 좋아, 그럼 경찰을 불러서 이게 선물인지 아니면 도둑질인지 판단해 보라고 하자. 30분 뒤 형광조끼를 입은 경찰관 2명이 떡케이크와 잔치 음식이 가득 차려진 거실에 섰다. 시누이의 얼굴은 상위에 놓인 백설기보다 더 하얗게 질려 있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기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35분, 싱크대에 차가운 물이 도마를 적시고 있었다. 경기 안양시에 위치한 이 32평짜리 아파트에서는 안방에서 간혹 새어나오는 묵직한 코골이 소리만이 유일한 정막을 깨고 있었다. 한수진은 조리대 앞에 서서 찬물에 손을 집어넣고 밤새 핏물을 뺀 사골을 건져냈다. 뼈 표면의 핏물은 이미 다 빠져나가 허연 밑바탕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녀는 사골을 깊은 솥에 던져 넣고 불을 켰다. 오늘은 시어머니 최순자 여사의 환갑날이다. 수진은 식품회사에서 품질관리원으로 일하며 한 달에 기본급으로 287만 원을 받는다. 그녀는 어제 오후 팀장에게 하루 연차를 냈고 그 대가로 이번 달만근 수당이 깎여나갔다. 가스레인지의 불꽃이 손밑바닥을 핥아대는 것을 보며 그녀는 몸을 돌려 냉장고 문을 열었다. 훅 끼쳐오는 냉기 속에는 어제 퇴근 후부터 준비한 식재료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다. 밤새 재워둔 LA 갈비에서는 짙은 양념 국물이 배어나왔고 잡채에 들어갈 시금치와 당근, 양파는 모두 일정한 두께로 채 썰어져 5개의 투명한 밀폐용기 안에 가지런히 담겨 있었다. 안방 문이 달칵 열렸다. 남편 최정호가 슬리퍼를 질끌 끌며 걸어 나왔다. 머리는 자다 눌려 한쪽으로 삐딱하게 뻗쳐 있었다. 그는 정수기 앞으로 물을 한 컵 받아 단숨에 들이켜고는 벽에 걸린 시계를 힐끗 보았다. 몇 시인데 벌써부터 달그락거려? 그가 하품을 하며 말했다. 갈비도 미리 구워야 하고 국은 4시간은 더 푹 고아야 해. 수지는 뒤돌아보지 않은 채 다른 화구에 프라이팬을 올리고 기름을 두르며 대답했다. 정호는 문틀에 기대어 배를 극적였다. 그냥 대충 해. 우리 엄마가 뭐 까다로운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잔뜩 해놓고 나중에 또 힘들다고 나한테 눈치 주지 말고. 프라이팬 손잡이를 쥔 수진의 손가락에 순간 힘이 들어갔다 이내 풀렸다. 그녀는 팬 위에 천천히 물결치는 식용유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다음 달에 서은이 유치원 특기적 성반 재료비 내야 하는데 당신한테서 30만 원만 받을 수 있을까? 정호는 36살로 물류회사에서 과장으로 일하며 매달 340만 원의 월급을 받는다. 하지만 그 월급 통장은 그들이 결혼식을 올린 다음 날부터 시어머니의 지갑 속에 들어가 있었다. 남자는 손에 돈이 쥐어지면 딴짓을 하니 자기가 대신 모아주겠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돈 이야기가 나오자 정호의 미간이 즉각 찌푸려졌고 그가 들고 있던 물컵이 아일랜드 식탁 위에 탁 소리를 내며 거칠게 놓였다. 당신도 매달 월급 받잖아. 어머니께 다달이 생활비로 120만 원 이체하고 서은이 기본 원비랑 공과금, 내 교통비까지 빼고 나면 남는 돈이 10만 원도 안 돼. 수진의 말투는 마치 품질관리 보고서의 수치를 읽듯 건조하고 평탄했다. 당신이 뭐 입을 게 없어 먹을 게 없어? 우리 엄마가 돈 관리 좀 하는 게 어때서 그래? 다 우리 집안 재산 지켜주려고 그러시는 거잖아. 인터넷에서 쓸데없는 거 그만 사고 돈 좀 아껴. 30만 원이 없어서 이래? 정호가 몸을 휙 돌렸다. 아침 밥상 차리면서부터 기분 잡치게 하네. 안방 문이 쾅 닫혔다. 수지는 굳게 닫힌 방문을 바라보다가 가스레인지 불을 줄였다. 그녀는 손에 물기를 닦고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딸 서은이는 아직 곤히 자고 있었다. 그녀는 아이의 작은 침대를 지나 옷장 맨 아래 서랍을 열고 낡은 패딩 점퍼 주머니 속으로 손을 깊숙이 집어넣었다. 꺼내든 것은 붉은색 벨벳 상자였다. 석 달 그녀는 꼬박 석 달 동안 회사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지 않았다. 매일 점심시간마다 탕비실에 비치된 무료 인스턴트 커피로 위산이 뒤틀리는 속을 달래가며 악착같이 모은 돈이었다. 잠금 장치를 누르자 상자가 탁 하고 열렸고 그 안에는 18K 금목걸이가 고요히 빛나고 있었다. 수원역 앞거리 영신 귀금 속에서 89만 원을 주고 산 것이었다. 작년 시어머니 생신 때 그녀는 최고급 홍삼액 한 상자를 들고 들어갔었다. 시어머니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소파에 앉아 네일아트를 다듬던 시누이 최은성에게 툭 던져주었다. 너나 가져다 먹어라. 난 이런 쓴 건 입에도 대기 싫으니까. 사흘 뒤 그녀는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뜯겨진 채 버려져 있는 그 홍삼 포장 상자를 보았다. 보름 전 쓰레기를 버리러 내려갔다가 화단 옆에서 이웃 아주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었다. 요즘 애들이 어디 예의라는 걸 아나요? 며느리라는 게 집에 들어온 지 7년이 다 되도록 금가락지 하나 안 사오네요. 우리 정호가 저런 애에 뭘 보고 데려왔는지 원. 수지는 상자를 다시 덮어 자신이 매일 메고 다니는 숄더백 깊숙한 곳에 밀어 넣었다. 오전 10시 수지는 낡은 중고차를 몰아 안양시 구도심의 오래된 빌라 앞에 주차했다. 트렁크를 열고 고운 색의 한지로 정성껏 포장한 거대한 음식 상자 3개를 꺼내 들었다. 비닐 손잡이에 손바닥이 깊게 눌려 붉은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다. 4층에 도착해 비밀번호를 누르자 문이 열렸다. 거실에는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다. 시누이 최은성은 소파에 푹 파묻힌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스마트폰 화면만 미친 듯이 두드리고 있었다. 은성은 올해 30살로 미혼이며 동네 피부관리실에서 카운터 업무를 보며 한 달에 190만 원을 번다. 하지만 지금 그녀가 입고 있는 옷은 신상품 실크 홈웨어였다. 그건 엊그제 시어머니가 정호의 월급 카드로 사준 것이었다. 매달 시어머니는 갖가지 명목을 대며 딸이 안쓰럽다며 최소 80만 원씩을 그 카드에서 긁어댔다. 현관에서 인기척이 났지만 은성은 자세 하나 바꾸지 않고 눈꺼풀만 치켜떠 힐끗 쳐다볼 뿐이었다. 언니 왔네. 신발은 밖에 벗어두지 말고 신발장 안에 넣어. 엄마가 방금 걸레질 다 해놓은 바닥이니까. 수십 킬로그램이 넘는 음식 상자를 들고 현관턱에 선 수진.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신발을 벗고 허리를 숙여 그것을 들어 신발장 안에 넣은 뒤 짐을 들고 곧장 부엌으로 들어갔다. 부엌의 환풍기는 꼬박 2시간 동안 굉음을 냈다. 11시 30분 상차림이 끝났다. 뽀얀 김이 피어오르는 사골국, 윤기가 흐르는 잡채, 일정한 마른 목골로 예쁘게 부쳐낸 전, 그리고 2000 도자기 접시에 수북이 쌓인 LA 갈비. 방에서 나온 시어머니 최순자는 짙은 자줏빛 개량 한복을 입고 식탁의 상석에 앉았다. 정호와 은성이 양옆에 자리 잡았다. 수지는 식탁 곁에 서서 정성스레 푼 밥을 한 그릇씩 날랐다. 시어머니가 젓가락을 들었다. 그녀는 수진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식탁 위를 매섭게 훑어보더니 젓가락 끝을 사골국을 향해 멈췄다. 국에 무도 안 넣었니?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식당 안을 일순간에 정적으로 몰아넣기엔 충분했다. 수지는 살짝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정호 씨가 요즘 어머니께서 신물이 자주 넘어오신다고 하길래 무는 빼고 뼈 안에 골수가 완전히 녹아들도록 2시간 더 푹 고았습니다. 무도 안 들어간 걸 사골국이라고 부르니? 마시니까 비린내만 확 올라오네. 시어머니는 숟가락을 식탁 위에 툭 던졌다. 쨍그랑하는 파열음이 울렸다. 그녀의 시선은 다시 전으로 향했다. 저는 또 왜 이렇게 두껍게 붙였어? 내 이틀리가 오늘 장렬하게 전사하길 바라는 거니? 그리고 이 갈비는 썰어놓은 게 무슨 내 주먹만 해. 누구 하나 목 막혀 죽으라는 거야? 일회용 비닐 장갑을 낀 채 배달 온 치킨 닭다리를 뜯고 있던 은성이 우물거리며 거들었다. 엄마, 너무 그러지 마. 언니도 아침부터 고생했잖아. 근데 언니도 참, 엄마 치아 안 좋으신 거 뻔히 알면서. 수지는 그 자리에 서서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앞치마 끈을 슬쩍 풀어내며 말했다. 갈비는 지금 바로 먹기 좋게 잘 나오고 저는 프라이팬에 한 번 더 얇게 눌러오겠습니다. 그녀가 접시를 들고 부엌으로 돌아서자 등 뒤에서 은성의 간드러지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화 풀어요. 이따 밥 다 먹고 내가 엄청난 깜짝 선물 줄게. 아이고, 역시 우리 딸밖에 없다니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사르르 녹아내렸다. 식후의 거실에는 음식의 기름 냄새와 인공적인 방향제 냄새가 묘하게 뒤섞여 떠돌았다. 수지는 싱크대 앞에서 손을 깨끗이 씻었다. 마른 수건으로 손가락 하나하나의 물기를 정성껏 닦아낸 뒤 숄더백에서 그 붉은색 벨벳 상자를 꺼냈다. 상자를 손바닥에 꽉 쥐자 금속 테두리의 서늘한 감촉이 피부를 타고 전해졌다. 그녀는 예쁘게 깎은 과일 접시를 들고 부엌을 나섰다. 거실 탁자 앞에서는 시어머니가 소파에 기대어 리모컨을 돌리고 있었고 정호는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은성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수지는 과일 접시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그 옆에 붉은색 벨벳 상자를 조심스레 올려놓았다. 어머니, 오늘 환갑이신데 이건 제가. 으아. 베란다 쪽에서 갑자기 귀를 찢는 듯한 날카로운 아이의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5살 서은이가 매트 위에 주저앉아 있었다. 아이 앞에는 반쯤 쌓아 올렸던 블록성이 형편없이 무너져 나무 토막 무더기가 되어 있었다. 서은이는 숨이 넘어갈 듯 울어댔다. 수진의 목소리가 목구멍에 턱 걸렸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몸을 돌려 거실을 가로질러 베란다 미닫이 문을 열고 나갔다. 아이 앞에 쪼그려 앉아 서은이를 품에 안고 등을 토닥였다. 괜찮아. 블록 무너진 건 다시 쌓으면 되지. 우리 서은이 뚝. 5살짜리 아이를 달래고 무너진 블록의 밑동을 다시 맞춰주는 데는 채 3분도 걸리지 않았다. 하지만 수진이 서은이의 손을 잡고 베란다 유리문을 다시 열고 거실로 들어섰을 때 그녀의 발걸음은 딱딱하게 굳어버렸다. 지금 거실의 분위기는 마치 주말 연속극의 감동적인 마지막 회를 찍고 있는 듯 열띠게 달아올라 있었다. 최은성이 소파 앞에 서 있었다. 스마트폰 대신 그녀의 양손에는 수진이 꺼내놓았던 그 붉은색 벨벳 상자가 들려 있었다. 뚜껑은 활짝 열려 있었고 18K 금목걸이가 거실 천장 조명을 받아 눈이 부시도록 반짝거렸다. 은성은 눈꼬리가 휘어지도록 활짝 웃으며 크고 맑은 목소리로 외치고 있었다. 엄마, 생신 축하해. 이거 내가 몇 달 동안 월급 안 쓰고 꼬박 모아서 산 거야. 어때? 마음에 들어? 소파에 늘어져 있던 시어머니가 용수철처럼 몸을 일으켰다. 그녀는 그 금목걸이를 뚫어질 듯 바라보며 눈꺼풀을 파르르 떨었다. 손을 뻗어 금부치에 닿는 순간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왔다. 아이고 세상에나 시어머니는 손등으로 눈가를 훔치며 짙은 콧소리가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딸 대체 돈을 얼마나 쓴 거니? 한 달 벌어 얼마나 한다고 어쩌자고 이렇게 철없는 짓을 해. 엄마를 위해서라면 얼마를 쓰든 안 아깝지. 은성은 자연스럽게 시어머니 곁에 바짝 붙어 앉으며 팔짱을 꼈다. 얼른 한번 걸어봐. 역시 내 딸이 최고로 효년의 시어머니는 목걸이의 펜던트를 애지중지 어루만졌다. 엄마가 평생 너 키운 보람이 있다. 있어? 내내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던 정호마저 고개를 들고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며 한마디 거들었다. 우리 은성이 다 컸네. 엄마 생각할 줄도 알고. 수지는 거실과 베란다를 잇는 미닫이문 옆에 서 있었다. 왼손으로는 아직 서은이의 작은 손을 쥐고 있었다. 오른손은 유리문의 하얀 플라스틱 테두리를 짚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천천히 힘을 주어 수축했고 손톱이 하얀 플라스틱 틈새를 파고들 듯 짓눌렸다. 너무나도 화목하고 감동적이며 모성애와 효심이 넘쳐 흐르는 이 아름다운 가족의 광경을 그녀는 망연히 지켜보았다. 오늘 아침 텅 빈 위장에 쏟아부었던 인스턴트 커피가 지독하게 뾰족한 신물을 내뿜으며 명치를 찌르고 올라왔다. 테두리를 움켜쥔 수진의 손가락 마디마디가 핏기가 가셔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녀는 서은이의 손을 놓아주고 앞으로 한 걸음 내디뎠다. 그녀의 목소리는 아주 낮고 평온했으며 단 한 줌의 떨림조차 없었다. 어머니.
소파에 모여 앉아있던 세 사람의 고개가 동시에 수진을 향했다. 그 목걸이, 제가 산 겁니다. 거실의 공기가 일순간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인 것처럼 바싹 말라붙었다. 켜져 있던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의 방청객 웃음소리만이 텅 빈 공간을 섬뜩하게 울렸다. 목걸이를 쓰다듬던 시어머니의 손이 허공에 뻣뻣하게 굳었다. 입가에 걸려있던 감동의 미소는 기괴하게 일그러졌다. 은성의 어깨가 흠칫 움츠러들었다. 그녀의 눈빛의 찰나에 명백한 당황스러움이 스쳐 지나갔으나 1초도 채 되지 않아 그 자리는 극단적인 뻔뻔함과 당당함으로 채워졌다. 그녀는 코웃음을 짧게 치며 턱을 치켜들었다. 언니, 지금 무슨 잠꼬대를 하는 거야? 공을 가로채고 싶어도 정도가 있지? 은성은 눈을 흘겼다. 이거 내가 지난주에 명동 백화점에서 산 거거든? 나 영수증도 다 가지고 있다고. 수지는 은성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시어머니의 눈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 목걸이 중량은 새 돈반입니다. 제가 수원역 앞거리 영신 귀금 속에서 직접 샀습니다. 수진의 말의 속도는 여전히 느렸고 글자 하나하나를 씹어뱉듯 또렷했다. 총결제 금액 89만 원이 제 국민은행 계좌로 바로 이체했고 지금 당장 스마트폰으로 송금 내역 띄워드릴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터질 듯 붉게 달아올랐다. 그녀는 자신의 손에 들린 목걸이를 내려다보았다가 옆에 앉은 은성을 보았다가 이내 칼날 같은 시선을 수진의 얼굴에 꽂아 넣었다. 이 몹쓸 년이. 시어머니가 거실 탁자를 쾅소리가 나도록 내리치자 과일 접시에 담겨있던 사과 조각이 튀어올라 굴러떨어졌다. 너 지금 뭐 하자는 수작이야? 오늘이 내 환갑날인데 꼭 이런 날 집안에서 발광을 해야 직성이 풀리겠니? 발광하는 게 아닙니다, 어머니. 수진이 대답했다. 저는 그저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아가씨가 방금 제 보석 상자를 자기 것인 양 가로채고 본인이 샀다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까요. 곁에서 꿀먹은 벙어리처럼 앉아있던 정호가 마침내 움직였다. 그는 스마트폰을 거칠게 던져놓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성큼성큼 수진의 코앞까지 다가왔다. 그는 은성의 손에 들린 목걸이가 진짜 누구 것인지 묻지도 자초지종을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는 다짜고짜 손을 뻗어 무쇠집게 같은 5손가락으로 수진의 오른쪽 위팔을 무자비하게 움켜쥐었다. 엄청난 악력이었다. 뼈가 부서질 듯한 끔찍한 압통이 수진의 팔을 관통했다. 정호는 수진이 반항할 틈도 주지 않고 그녀를 복도 쪽으로 질질 끌고 갔다. 수진의 몸이 크게 휘청거렸고 그녀가 신은 거실 슬리퍼가 나무 마룻바닥에 질끌 끌리며 소름 끼치는 마찰음을 냈다. 그는 거실의 시선이 닿지 않는 현관 모퉁이로 그녀를 몰아넣었다. 정호는 목소리를 한껏 짓눌렀다. 그것은 타협을 위한 대화가 아니라 이세로 악착같이 쥐어짜낸 위협이었다. 뱉어내는 글자마다 거친 숨결이 섞여 있었다. 너 미쳤어. 그는 수진의 눈을 부릅뜨고 노려보았다.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설령 그 목걸이 내가 산 게 맞다고 척 은성이가 그거 좀 자기 이름으로 드린다고 그게 뭐 대수야? 내 친동생이잖아. 누가 주든 그게 무슨 상관인데? 넌 꼭 이 좋은 날 우리 엄마 앞에서 기어코 집안 망신을 시켜야 속이 시원하겠어? 수지는 발버둥 치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자신의 팔뚝을 힘줄이 붉어지도록 움켜쥐고 있는 정호의 손을 보았다. 그리고 분노를 억누르느라 시뻘겋게 달아오른 그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그 찰나의 순간 수지는 모든 것을 명확하게 꿰뚫어 보았다. 결혼 생활 7년이 그녀는 눈앞의 남편, 정호의 눈동자 깊은 곳에 일렁이는 것이 결코 분노가 아님을 깨달았다. 그것은 공포였다. 그는 두려워하고 있었다. 거실에서 당장이라도 길길이 날뛸 어머니가 두려웠고 생떼를 쓰며 악다구니를 칠 여동생이 두려운 것이었다. 이 집구석에서 최정호는 언제나 썩어 문드러진 평화를 억지로 포장하려 드는 비겁한 겁쟁이일 뿐이었다. 그리고 그 잘난 가정의 화목을 유지하기 위해 한수진이라는 여자는 언제나 유일하게 그리고 당연하게 희생되어야만 하는 부속품이었다. 언제든 가져다 버려도 되는 소모품이라면 사람으로서 존중받을 가치조차 없는 것이었다. 누가 주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수진이 그 말을 아주 작게, 서늘하게 곱씹었다. 그녀가 고개를 들어 정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너무나도 끔찍할 만큼 차갑고 이성적인 그 눈빛에 정호는 자신도 모르게 움켜쥐었던 손에 힘을 살짝 풀었다. 알았어. 수진은 정호의 손을 단숨에 뿌리치고 몸을 돌려 한치의 망설임 없이 다시 거실로 걸어 나갔다. 그녀는 탁자 앞으로 다가섰다. 금방이라도 사람을 칠 듯 노려보는 시어머니의 분노 어린 시선과 죄책감에 눈동자를 굴리며 시선을 피하는 은성 앞에서 수진은 자신의 가방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지문 인식, 통화 다이얼 화면. 그녀는 1, 2 세 개의 숫자를 눌렀다. 그리고 단 1초의 머뭇거림도 없이 초록색 통화 버튼을 터치했다. 뚜뚜 하는 연결음이 살얼음판 같은 거실에 정적을 찍고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너 지금 뭐 하는 짓거리야? 시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소파에서 튕겨 일어났다. 전화가 연결되었다. 네, 112 상황실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상황실 직원의 건조하고 사무적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수진은 스마트폰을 귀에 바짝 가져다 댔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오늘 공장에서 출하될 돼지고기의 품질 검사 결과를 보고하듯 덤덤하고 기계적이었다. 안녕하세요. 절도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위치는 안양시 만안구 흥태로 45번지 대성 아파트 1203호입니다. 누군가 제 개인 재산을 훔쳐갔습니다. 피해 물품은 89만 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입니다. 거실은 그야말로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완벽한 정적에 휩싸였다. 베란다 문턱에서 새어나오는 서은이의 가느다란 훌쩍임만이 귓가를 간지럽힐 뿐이었다. 내의 수진은 얼굴에 핏기가 싹 가셔 시퍼렇게 질려가는 은성을 빤히 바라보며 말했다. 용의자는 지금 범행 현장에 함께 있습니다. 통화가 종료되었다. 액정 화면이 까맣게 꺼졌다. 거실에는 꼬박 11초 동안 소름 끼치는 정적이 흘렀다. 텔레비전 화면 속 사람들은 여전히 입을 벌리고 웃고 있었지만 그 소리조차 보이지 않는 진공의 결계에 가로막힌 듯 아득했다. 12초째 되는 순간 공습경보 같은 날카롭고 기괴한 비명이 집안을 찢어발겼다. 이 미친년아. 시어머니가 이성을 잃고 뒷목을 잡으며 발악하듯 달려들었다. 중간에 탁자가 가로막고 있지 않았다면 수진의 얼굴을 핥히고도 남았을 기세였다. 내가 경찰을 불러? 신우이를 도둑년으로 몰아서 경찰을 불렀어? 내년이 단단히 미친 개지? 기어코 이 집구석에 경찰을 끌어들여. 내가 그러고도 최씨 집안 며느리야. 그제야 복도 구석에서 넋을 빼고 있던 정호가 악몽에서 깬 사람처럼 헐레벌떡 뛰쳐나왔다. 그의 얼굴은 화를 참지 못해 검붉게 변해 있었고 다급하게 손을 뻗어 수진이 쥔 스마트폰을 빼앗으려 들었다. 내놔. 당장 취소해. 빨리 다시 전화 걸어서 오인 신고였다고 말하란 말이야. 수진은 날렵하게 몸을 틀어 뒤로 2걸음 물러나며 현관 신발장 앞까지 피했다. 그녀의 등이 차갑고 단단한 나무 문짝에 닿았다. 정호가 한 걸음 더 바짝 다가서며 수진을 향해 손을 번쩍 치켜들었다. 수진은 스마트폰을 두 손으로 꽉 쥔 채 흔들림 없는 눈동자로 정호를 올려다보며 딱 한마디를 던졌다. 당신이 아까 복도에서 내 팔뚝 쥐어뜯었을 때 나 핸드폰 녹음 버튼 켜놨어. 정호의 치켜든 손이 허공에서 뻣뻣하게 굳었다. 수진은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한 글자씩 씹어 뱉었다. 당신 오늘 내 몸에 손가락 하나라도 더 대면 이따 경찰관들 도착했을 때 가정폭력으로 추가 고소할 거야. 정호의 목을대가 크게 꿀꺽하고 움직였다. 그의 두 눈은 수진을 잡아먹을 듯 부릅떠 있었지만 발끝은 단 1cm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그는 수진을 잘 알고 있었다. 이 여자는 평소엔 바보처럼 입을 꾹 다물고 살지만 일단 입 밖으로 내뱉은 말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실행에 옮기는 독종이었다. 그제야 은성의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소파에서 튕기듯 벌떡 일어났고 손에 쥐고 있던 금목걸이를 마치 시뻘겋게 달아오른 쇳덩이라도 되는 양거실 탁자 위로 팽개쳤다. 엄마, 엄마. 은성의 목소리는 이미 덜덜 떨리는 울음보가 터져 있었다. 그녀는 사시나무 떨듯 다리를 떨며 시어머니의 옷소매를 죽기 살기로 부여잡았다.
저 여자한테 신고 취소하라고 해. 난 그냥 장난 좀 친 건데 저 여자가 이렇게 죽자고 덤벼들 줄 내가 어떻게 알았어. 진짜 경찰관들이 집에 들이닥치면 나 동네 부끄러워서 앞으로 얼굴 어떻게 들고 다녀. 금쪽 같은 딸의 울음소리를 듣자 시어머니의 살기등등하던 기세가 순식간에 반토막으로 꺾여버렸다. 그녀는 획 고개를 돌려 신발장에 기대선 수진을 노려보았다. 시어머니는 가슴을 크게 부풀리며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얼굴 근육이 흉측하게 경련했고 우는 것보다 더 꼴 보기 싫은 억지 웃음이 얼굴에 들러붙었다. 목소리도 억지로 쥐어짜낸 듯 한결 누그러져 있었다. 수진아 시어머니는 어른답게 타일러 보려는 듯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우리가 남도 아니고 다 한 식구인데. 은성이가 철이 없어서 너랑 재밌자고 장난 좀 친 거 가지고 새언니 된 사람이 그걸 진짜로 다큐로 받으면 어떡하니? 오늘 좋은 내 환갑날인데 동네 사람들 볼 낯도 없고 웃음거리밖에 더 되겠어? 내가 속 넓게 이해하고 후를 털어. 얼른 전화 다시 걸어서 오해였다고 취소해라. 응? 수지는 소름 끼치도록 다채롭게 변하는 시어머니의 가증스러운 얼굴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89만 원. 수진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억양도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어머니, 60평생을 사셨으니 며느리인 저한테 가르침 좀 주시죠. 대한민국 법률상 한 식구끼리 재미로 치는 장난의 허용 금액은 도대체 어디까지입니까? 시어머니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더니 입술만 덜덜 떨며 반나절이 지나도록 단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했다. 28분 뒤 초인종이 울렸다. 딩동 경찰입니다. 무전기에서 흘러나오는 잡음소리와 무거운 경찰화 발소리가 복도를 울렸다. 형광 연두색 조끼를 입은 순찰대원 2명이 음식 냄새가 진동하는 아파트 거실로 성큼 들어섰다. 거실의 풍경은 기괴하기 짝이 없었다. 엉망이 된 잔치 음식들은 치워지지도 않은 채 널브러져 있었고 식탁 한가운데 놓인 거대한 떡케이크 위에는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라고 적힌 앙금 글씨가 보일러 열기에 미세하게 녹아내려 기괴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신고자는 현관 벽에 꼿꼿이 기대어 서 있었다. 그리고 나머지 3사람은 소파와 식탁 의자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마치 사냥꾼의 덫에 걸린 들쥐 3마리처럼 잔뜩 웅크리고 있었다. 신고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나이가 약간 지긋해 보이는 경찰관이 매서운 눈으로 거실을 한 바퀴 둘러보았다. 접니다. 수진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변명도 구구절절한 사연도 덧붙이지 않았다. 곧바로 스마트폰 뱅킹 앱을 실행해 화면을 내밀었다. 이건 제 국민은행 계좌 송금 내역입니다. 8월 15일 오후 2시 10분. 수원역 앞거리 영신 귀금 속으로 정확히 89만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이어서 그녀는 사진첩을 열어 미리 캡처해둔 이미지를 확대했다. 이건 해당 귀금 속 가게에서 제 번호로 전송해준 전자 영수증입니다. 품목명 18K 금목걸이 1개, 중량 세돈반, 구매자 성명 한수진. 전부 일치합니다. 경찰관은 화면 속 명백한 증거 자료들을 꼼꼼하게 살핀 뒤 탁자 위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붉은색 벨벳 상자로 시선을 돌렸다. 그는 다가가 하얀 장갑을 낀 손으로 상자를 조심스레 들어 올렸다. 이 물건 현장에 있던 분들 중 누군가 손댄 적 있습니까? 경찰관이 몸을 돌려 소파 구석에 파묻혀 백지장처럼 창백하게 질려있는 최은성을 정확히 지목했다. 거기 계신 여성분, 이 목걸이가 왜 본인의 수중에 있었으며 어째서 본인이 구매한 물건인 양 타인에게 양도하려고 했는지 명확하게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은성의 입술이 사시나무 떨리듯 파르르 떨렸다. 그녀는 경찰관의 어깨에 부착된 바디캠을 보자마자 참았던 울음을 왈칵 터뜨렸다. 공들여 한 화장이 엉망으로 번졌고 시커먼 아이라이너가 눈물에 녹아내려 팬더처럼 얼룩졌다. 저는 몰랐어요. 그녀는 엉엉 울며 몸을 뒤로 잔뜩 물렸다. 저는 언니가 저 주려고 사온 줄 알았단 말이에요. 탁자 위에 그냥 올려져 있길래 집안 사람들이면 아무나 가져도 되는 건 줄 알고. 초등학생도 비웃을 만큼 논리가 결여된 억지 주장에 젊은 경찰관마저 어이가 없다는 듯 미간을 깊게 찌푸렸다. 본인에게 주는 선물인 줄 착각해서 그걸 다시 본인 어머니의 환갑 선물로 재포장해 드렸다.
진술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경찰관은 무표정한 얼굴로 현장 기록 수첩에 무언가를 빠르게 적어 내려가더니 볼펜을 탁 소리 나게 닫았다. 신고자가 제출한 완벽한 물증과 현재 현장의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이는 절도 미수 내지는 절도 혐의를 구성하는 데 충분한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경찰관이 은성을 똑바로 쳐다보며 선언했다. 여성분,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관할 지구대로 동행하셔서 상세한 사건 경위 조서를 작성하셔야겠습니다. 지구대로 데려가다니요. 시어머니가 단장에 한이 서린 짐승 같은 비명을 내지르며 맹수처럼 달려들어 은성의 어깨를 꽉 끌어안았다. 마치 새끼를 보호하는 어미달처럼 눈을 희번덕거리며 경찰관을 향해 악을 썼다. 당신들 우리 딸 못 데려가. 이 아이는 내 소중한 딸이야. 심성 곱고 착한 애라고. 저 여자가 시어머니는 눈알이 튀어나올 듯 핏발을 세우고 수진을 향해 손가락질을 해댔다. 저 독사 같은 외부인 년이 우리 생떼 같은 딸을 모함하는 거라고. 잡아가려면 전현을 잡아가. 멀쩡한 식구 도둑년 만들고 허위 신고한 저 미친년 손목에 수갑을 채우라고. 어르신. 연장자 경찰관의 목소리가 단박에 커지며 서슬퍼런 위압감을 뿜어냈다. 감정 통제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계속 공권력 집행을 가로막고 난동을 부리시면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점이 있다면 추후서에 출석하셔서 증거로 소명하시고 지금은 무조건 동행하셔야 합니다. 경찰관의 태도는 일말의 타협도 허용하지 않을 만큼 단호했다. 은성은 경찰관의 손에 반강제적으로 이끌려 소파에서 질질 끌려 일어났다. 정호는 그 광경을 옆에 선 채로 두 손으로 머리털을 쥐어뜯으며 절망과 무력감에 찌든 얼굴로 지켜보고만 있었다. 그는 경찰관을 보았다가 수진을 보았다가 입술만 뻐끔거릴 뿐 끝내 쥐새끼처럼 단 한마디도 내뱉지 못했다. 은성은 현관 쪽으로 끌려나갔다. 그녀가 수진이 서 있는 현관을 지나쳐 가는 순간 둘 사이의 거리는 채 50cm도 되지 않았다. 은성의 발걸음이 멈칫했다. 그녀가 고개를 획 돌려 수진을 노려보았다.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된 그 추악한 얼굴 위에서 조금 전까지 그토록 요동치던 당황스러움과 불쌍한 척하던 억울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다. 그 자리를 메운 것은 뼛속까지 시린 지독한 원한과 도끼뿐이었다. 그녀는 수진의 귓가에 오직 수진만 들을 수 있을 만큼 아주 낮고 섬뜩한 목소리로 잇새를 갈며 속삭였다. 한수진, 너 이제 끝이야. 수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은성에게 시선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는 짐승의 저주를 가볍게 무시하고 몸을 돌려 베란다 쪽으로 걸어갔다. 쪼그려 앉아 겁에 질려 훌쩍이고 있는 서은이를 안아 올렸다. 서은아, 신발 신자. 수진은 딸의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고 작고 앙증맞은 아동용 운동화를 집어들었다. 신우이의 악담을 곱씹을 필요도 거기에 대꾸해줄 가치도 없었다. 수진은 그저 평온한 침묵 속에서 서은이의 운동화 끈을 절대 풀리지 않을 매듭으로 단단히 묶어주었다. 등 뒤로 묵직한 철제 현관문이 닫히며 차갑고 둔탁한 금속 마찰음을 토해냈다. 계단실의 센서 등이 켜지며 어지럽게 찍힌 발자국들로 얼룩진 복도 바닥을 비췄다. 저 두꺼운 철문 너머로 시어머니의 발악하는 악다구니가 희미하고 먹먹하게 새어나왔다. 수진은 서은이의 작은 손을 꼭 쥐고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엘리베이터 문이 차가운 스테인리스 표면 위로 감정의 동요라곤 찾아볼 수 없는 그녀의 서늘한 얼굴과 엄마의 외투 자락을 생명줄처럼 꽉 쥔 딸의 작은 손이 선명하게 반사되었다. 늦가을의 밤바람은 뼛속까지 파고들 듯 매서웠다. 수진은 제풀에 지쳐 잠든 서은이를 품에 안고 지하철을 3번이나 갈아탄 끝에 서울 마포구에 후미지고 비좁은 골목길 어귀에 멈춰섰다. 이곳은 월세 45만 원짜리 고시원이었다. 복도에는 1년 내내 햇빛 한 줌 들지 않아 밴 퀴퀴한 곰팡내와 누군가 끓여 먹은 싸구려 인스턴트 라면의 인공적인 수프 냄새가 짙게 배어 있었다. 얇디 얇은 합판 문을 열고 들어가자 고작 5평 남짓한 숨막히는 공간이 모습을 드러냈다. 1인용 침대는 벽에 찰싹 달라붙어 있었고 침대 발치에는 흠집투성이 책상이 공간 없이 맞닿아 있어 몸을 돌리려면 어깨를 비틀어야만 했다.
개별 화장실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고 보리를 보려면 복도 끝까지 걸어가 12명의 낯선 세입자들과 찝찝한 변기를 공유해야만 했다. 수지는 품에서 잠든 서은이를 1인용 침대 위에 조심스레 눕혔다. 그녀는 자신의 두꺼운 코트를 벗어 차가운 벽면과 아이의 여린 몸 사이에 덧대어 벽에서 스며나오는 냉기를 차단했다. 모든 정리를 마친 그녀는 방의 형광등을 켜지 않았다. 그저 삐걱거리는 낡은 플라스틱 접이식 의자에 주저앉아 짙은 어둠 속에서 복도 끝 공용 세탁기가 탈수하며 덜덜거리는 기계음을 멍하니 들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액정의 차가운 푸른 빛이 그녀의 창백한 뺨을 비췄다. 메모 앱을 켜고 새로운 빈 문서를 열었다. 가상 키보드 위에 두 손가락을 올린 채 2초간 허공에 머물던 그녀는 이내 무심하게 숫자들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매달 시어머니의 통장으로 들어간 명목분인 생활비 120만 원. 1년 12달 1,440만 원. 결혼생활 7년 1억 80만 원. 여기에 매년 추석과 설날 명절마다 의무적으로 바쳐야 했던 두둑한 용돈 봉투, 시부모님의 생신 축하금, 그리고 입에 담기도 벅찬 온갖 명목에 뜯어내기식 효도비들. 수지는 화면 맨 아래 머릿속으로 자동 계산되어 찍힌 최종 금액을 조용히 내려다보았다. 1억 1,200만 원. 이것은 평범한 식품회사 품질관리원으로 일해온 한 여자가 지난 7년 동안 뼈골을 갈아 바친 피와 땀의 총결산이었다. 이 거대한 돈은 그녀의 명의로 된 자산의 소수점 하나로도 남지 못했고 딸 서은이에게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하는 밑거름이 되지도 못했으며 심지어 그녀의 텅 빈 옷장에 번듯한 새 코트 한 벌을 걸어두지도 못했다. 그 막대한 돈은 전부 안양시 32평짜리 아파트의 시멘트 벽돌 사이로 흔적 없이 스며들었고 신우이의 몸을 감싸고 있는 신상품 실크 홈웨어의 사치스러운 윤기로 증발해버린 것이다. 수지는 메모 앱을 종료하고 스마트폰 화면 구석에 있는 숨긴 폴더를 눌렀다. 6자리 비밀번호를 입력해야만 열리는 폴더였다. 폴더가 열렸다. 그 안에는 수백 개의 파일이 빼곡하게 나열되어 있었다. 매달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고스란히 통장에서 빠져나간 은행 거래 내역 캡처본부터 시어머니가 메신저로 뻔뻔하게 보내온 음성 메시지 녹음 파일까지. 이번 달 생활비는 왜 반나절이나 늦는 거니? 우리 정호가 밖에서 돈 버느라 얼마나 고생하는데 시부모 굶겨주길 작정이야. 이런 음성들뿐만이 아니었다. 구체적인 날짜가 제목으로 적힌 더 은밀한 녹음 파일들도 있었다. 그중 작년 추석이라고 적힌 파일을 재생하면 억눌린 분노가 섞인 정호의 낮은 욕설을 들을 수 있었다. 돈 문제는 내가 신경 끄라고 했지. 우리 엄마가 관리하는 게 어때서? 한 번만 더 입 밖으로 꺼내봐. 그리고 곧이어 무거운 물건이 벽에 처박히는 둔탁한 소리가 이어졌다. 그녀는 오늘 갑자기 발광한 게 아니었다. 고작 89만 원짜리 금목걸이 하나 때문에 이 가정을 산산조각 내기로 결심한 것도 아니었다. 이 숨막히는 5평짜리 고시원 방에서 딸의 새근거리는 숨소리를 들으며 수지는 스마트폰을 천천히 자신의 이마에 가져다 댔다. 안구가 뻑뻑할 정도로 건조하고 아팠지만 눈물은 단 한 방울도 나지 않았다. 각성은 어느 한순간에 터지는 폭발이 아니었다. 서서히 끓어오르는 냄비 속 개구리 신세에서 벗어나는 역방향의 과정이었다. 피부의 모든 면적이 화상을 입어 흉측하게 괴사하고 나면 더 이상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는 법이다. 그저 썩어 들어간 조직을 도려내려는 기계적인 본능만이 남을 뿐이다. 사흘 뒤 해 진력. 서울의 퇴근길 정체는 도시 전체를 거대한 주차장으로 만들어 놓았다. 고시원 건물 아래 비좁은 골목길에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서 있었다. 수지는 근처 편의점에서 마감 할인하는 김밥 한 줄을 사서 비닐봉지를 든 채 걸어오고 있었다. 골목 어귀에 다다르자 차 문에 기대어 담배를 피우고 있는 최정호의 모습이 보였다. 정호는 사흘 전 입었던 남색 정장 재킷을 그대로 걸치고 있었다. 넥타이는 목에 느슨하게 풀려 있었고 턱에는 거뭇거뭇한 수염이 덮여 있었다. 수진이 다가오는 것을 본 그는 쥐고 있던 담배꽁초를 바닥에 휙 던지더니 구두코로 신경질적으로 비벼 껐다. 그는 다가오지 않고 그 자리에 선 채 주변의 허름하고 지저분한 환경을 깎아내리듯 훑어보았다.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다.
이제 그만 좀 하지 그래. 그것이 그가 내뱉은 첫마디였다. 안부도 사과도 없었다. 그의 말투에는 길바닥에 드러누워 생떼를 쓰는 아이를 내려다보는 어른처럼 오만하고 짜증 섞인 우월감이 배어 있었다. 수지는 그와 2미터 남짓 거리를 두고 걸음을 멈췄다. 그녀는 이 남자를 바라보며 일말의 동요도 없는 평온한 목소리로 물었다. 여기에 오기 전에 나와 서은이가 어디서 지내는지 먼저 물어볼 생각은 안 들었니? 지난 사흘 동안 우리가 밥은 제대로 챙겨 먹었는지, 아이가 밤에 잘 때 춥지는 않았는지 말이야. 정호는 멈칫했다. 그는 명백하게 그런 문제들을 단 한 번도 고려해 본 적이 없었다. 그의 사고방식 속에서 수지는 제 앞가림을 할 줄 아는 성인이었고, 제 발로 집을 나갔으니 알아서 굶어 죽지는 않았으련만 하는 식이었다. 말 돌리지 마. 정호가 눈앞의 날파리를 쫓아내듯 짜증스럽게 손을 휘저었다. 빨리 가서 고소나 취하해. 은성이는 지구대에서 꼬박밤을 새우고 겁에 질려서 걷지도 못하고 있어. 우리 엄마는 혈압 치솟아서 어젯밤에 응급실로 실려가셨고. 넌 기어코 이 집구석을 풍비박산 내놔야 직성이 풀리겠어? 풍비박산이라. 수지는 그 네 글자를 천천히 곱씹으며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다. 물건을 훔친 건 내 여동생이고 가짜로 둘러대며 범죄를 덮어준 건 내 어머니야. 법을 어긴 건 그 사람들인데 어째서 결론은 내가 집안을 망친 원흉이 되어 있는 거지? 겨우 목걸이 하나 가지고 내가 이렇게까지 사람 피를 말려야겠어. 정호가 갑자기 언성을 높였다. 지나가던 동네 아주머니가 놀라 그들을 힐끗거렸다. 그는 목소리를 낮추더니 이를 갈며 말했다. 내 친동생이라고. 기어코 걔한테 전과자 꼬리표를 달아서 평생 시집도 못 가게 흠집을 내야겠냐고. 지금 당장 나랑 경찰서 가서 합의서에 도장 찍어. 수지는 대꾸하지 않았다. 그녀는 김밥이 든 비닐봉지를 왼손으로 옮겨쥐고 오른손으로 메고 있던 커다란 에코백에서 두툼한 황갈색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녀가 한 걸음 다가가 서류 봉투를 정호의 가슴팍으로 내밀었다. 정호는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었다. 입구가 열려있는 봉투 안에서 그는 서류를 꺼냈다. 맨 위쪽에 굵고 큼지막하게 인쇄된 글자를 본 순간 그의 얼굴빛이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다. 이혼 소장 부본. 골목길에는 죽은 듯한 정막이 내려앉았다. 저 멀리 대로변에서 들려오는 자동차 경적 소리조차 다른 세상의 일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정호는 손에 든 종이를 뚫어질 듯 노려보았다. 동공이 요동치고 있었다. 그는 그 제목을 3번이나 반복해서 읽으며 마치 그 글자들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같았다. 그러더니 획 고개를 쳐들었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오만하고 짜증 섞인 우월감은 없었다. 대신 벼랑 끝에 몰린 짐승 같은 흉포함이 번득였다. 나랑 이혼을 하겠다고. 그의 목소리가 부들부들 떨렸다. 기가 막힌다는 듯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한수진, 너 밖에서 싸구려 고시원 밥 먹더니 제정신이 아니구나. 내가 뭐라도 되는 줄 알아? 한 달에 200얼마 버는 공장 직원이 나하고 이혼을 하겠다고? 그래, 의수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정호가 소장을 자동차 보닛 위로 거칠게 내팽개쳤다. 서류 뭉치가 반쯤 흩어졌다. 좋아. 이혼하고 싶으면 해. 대신 이것만은 똑똑히 알아둬. 내가 위자료 한 푼 없이 빈손으로 쫓겨나는 마당에 서은이를 데려갈 생각은 꿈도 꾸지 마. 그는 한 걸음 바짝 다가서며 손가락으로 수진의 코끝을 찌르듯 위협했다. 우리 엄마가 그러셨어. 애는 최씨니까 우리 최씨 집안 핏줄이라고. 시어머니 보는 앞에서 시누이한테 수갑 채우려는 너 같은 독사 같은 년한테 법원이 애를 내줄 것 같아? 내가 끝까지 법대로 가자고 덤비면 내 평생 내가 서은이 얼굴 한 번 못 보게 만들어줄 테니까. 수지는 눈동자 앞까지 들이밀어진 그 손가락을 가만히 응시했다. 피하지 않았다. 정호야의 그녀가 그의 이름을 불렀다. 지난 반년 동안 그녀가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부른 것이었다. 정호는 콧방귀를 뀌었다. 그녀가 겁을 먹었다고 착각한 것이다. 너 그거 아니? 수진이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법원에서 양육권 판결 내릴 때
성씨 따위는 안 봐. 누가 아이에게 더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보지. 너 한 달에 340만 원 벌면서 담배 한 갑 살 돈도 엄마한테 타서 쓰잖아. 자기 월급 통장 하나 마음대로 못하고 엄마 치맛자락 아래에 숨어 사는 마마보이한테 판사님이 5살짜리 여자아이를 넘겨줄 것 같니? 정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검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손을 번쩍 치켜들었다. 수지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싸늘하게 쏘아붙였다. 여기는 뚫려있는 공개된 골목이야. 저기 입구 전봇대 위에 방범용 CCTV가 돌아가고 있어. 내가 여기서 내 뺨이라도 한 대 치는 순간 양육권은 영원히 물 건너가는 거야? 정호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미친 듯이 덜덜 떨리는 주먹. 그의 가슴팍이 고장난 환풍기처럼 거칠게 오르내렸다. 결국 그는 차 문짝을 주먹으로 콱 내리치며 분풀이를 했다. 엄청나게 둔탁한 소리가 울렸다. 수지는 그를 2번 다시 쳐다보지 않고 돌아선 채 낡은 고시원 건물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다음 날 오전, 서울 서초동의 한 법률 사무소. 공기 중에는 오래된 종이 냄새와 진하고 쓴 커피 향이 뒤섞여 있었다. 수지는 널찍한 원목 책상 앞에 앉아 가져온 모든 서류를 펼쳐놓았다. 그녀의 맞은편에 앉은 사람은 윤지은 변호사였다. 40대 초반의 나이에 단발머리, 콧대에는 은퇴 안경을 얹고 있었다. 윤 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에서 8년 동안 가사조정위원으로 일했던 경력이 있었고 혼인 파탄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전문으로 다루었다. 그녀의 상담료는 시간당 15만 원이었다. 이 돈은 수진이 매달 겨우 남는 10만 원 남짓한 생활비에서 만 원, 2만 원씩 악착같이 모아 회사 서랍 맨 밑바닥 봉투에 2년 동안 숨겨둔 비상금이었다. 윤 변호사는 이체 내역이 인쇄된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검토했다. 사무실 안에는 종이 넘기는 사각거리는 소리와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꼬박 30분이 지나서야 윤 변호사는 마지막 장을 내려놓고 안경을 벗으며 미간을 주물렀다. 한수진 씨, 윤 변호사가 입을 열었다. 아주 프로페셔널한 목소리였다. 증거 수집이 아주 완벽하게 잘 되어 있네요. 매월 이체된 거래 내역과 최순자 씨가 뻔뻔하게 금전을 요구하는 녹음 파일이 맞물려서 의뢰인께서 이 가정에 실질적이고 막대한 경제적 기여를 해왔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됩니다. 그 목걸이 절도 사건에 대한 신고 내역은 그 자체만으로 이혼의 결정적 사유가 될 순 없겠지만 상대 측 가족이 의뢰인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남편이 이를 방관하며 동조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완벽한 돌파구가 될 겁니다. 수지는 등허리를 꼿꼿이 세웠다. 서원이 양육권은 제가 가져올 수 있을까요? 양육권을 확보할 확률은 90% 이상입니다. 윤 변호사가 다시 안경을 고쳐 썼다. 핵심은 재산 분할이에요. 우리나라 법에서는 유책 배우자라고 해서 무조건 맨몸으로 쫓겨난다는 개념을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출해 주신 계좌 내역을 보면 안양 아파트가 비록 혼인 전 시부모님이 자금을 보태 마련한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지난 7년 동안의 주택담보대출은 실질적으로 의뢰인이 시어머니에게 보낸 자금으로 상환된 셈입니다. 우리는 그 부동산의 혼인 이후 가치 상승분에 대해 아주 높은 비율의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한 윤 변호사는 잠시 말을 멈췄고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하지만 한 가지 명심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정법원은 이런 사건을 다룰 때 조정을 통한 합의를 굉장히 선호합니다. 일단 조정 절차에 들어가면 조정위원이나 판사님까지도 가정의 화목을 위해 아이의 장래를 생각해서 어르신들 연세도 있으신데 같은 온갖 이유를 들먹이며 엄청난 압박을 가할 겁니다. 의뢰인이 일부 권리를 포기하게 만들거나 심지어 소송 자체를 취하하도록 유도하겠죠. 윤 변호사가 몸을 앞으로 숙이며 깍지 낀 손을 책상 위에 올렸다. 그들은 도덕적 잣대로 가스라이팅을 할 겁니다. 의뢰인이 멀쩡한 가정을 박살내고 있다는 죄책감을 심어주겠죠. 수많은 여성 의뢰인들이 바로 이 단계에서 멘탈이 무너져 뒷걸음질을 칩니다. 한수진 씨, 끝까지 버텨내실 수 있겠습니까? 수지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뭉치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7년치 청춘과 피땀이 서려 있는 그 종이들은 너무나 가볍게 누워 있었다. 변호사님, 우수진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조용한 사무실 안에서 비수처럼 또렷하게 울렸다. 저는 7년 동안 지옥에 묶여 살았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어 윤 변호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단 1원도 양보할 생각 없습니다. 윤 변호사는 몇 초간 그녀를 응시하더니 온기는 없지만 지독하게 프로페셔널한 전투력이 돋보이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가 눈앞에 서류철을 탁 덮었다. 좋습니다. 그럼 전장에 나갈 채비를 하죠. 같은 시각, 안양시의 그 아파트에서는 거대한 도미노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최은성이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온 다음 날, 그녀는 피부관리실 원장에게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 아직 절도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난 것은 아니었지만 경찰이 집까지 찾아와 사람을 끌고 갔다는 소문은 맘카페를 거쳐 이미 동네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다. 원장은 은성이 숍에 두고 쓰던 개인 물품들을 종이상자에 대충 쑤셔박아 뒷골목 쓰레기통 옆에 내동댕이 쳐버렸다. 은성은 자기 방에 틀어박혀 반나절 내내 악을 쓰며 울다가 거실로 뛰쳐나와 미친 사람처럼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 이게 다 그 미친년 때문이야. 은성이 비명을 지르며 탁자 위 청자 꽃병을 집어들어 텔레비전을 향해 힘껏 집어 던졌다. 콰직하는 끔찍한 파열음이 울렸다. 검은 액정 화면에는 순식간에 거미줄처럼 쩍쩍 금이 갔고 파편이 튀었다. 은성은 멈추지 않고 리모컨과 각티슈를 집어 던지며 현관 신발장을 향해 미친 듯이 발광을 했다. 오빠는 벙어리야? 왜 당장 그년 멱살 잡고 고소 취소 안 받아와? 내 호적에 빨간 줄 그어지면 나중에 좋은 대로 시집은 어떻게 가라고. 그 독한 년이 내 인생 다 망쳐놓고 있잖아. 시어머니 최순자는 머리에 하얀 수건을 질끈 동여맨 채 소파에 드러누워 아이고 곡소리를 내며 허벅지를 퍽퍽 내리치고 있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우리 최씨 집안이 전생에 무슨 대역죄를 지었다고 저런 재수 없는 년을 며느리라고 들여서. 정호는 식탁 의자에 주저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빈 소주병 3개가 나뒹굴고 있었다.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고 머리는 새집처럼 헝클어져 있었다. 요 며칠 그는 일이고 뭐고 손에 잡히지 않았다. 어제 아침에는 숙취 때문에 2시간이나 지각하는 바람에 물류회사 부장실로 불려 들어가 20분 동안 쌍욕을 먹었다. 부장이 작성 오류가 난 수출입 신고서를 그의 얼굴에 집어 던지며 소리쳤었다. 최 과장, 당신 요즘 회사가 만만해? 이 건에 문제 터지면 당신 책임지고 당장 사표 쓰고 나가. 귓가에서 터져나오는 여동생의 악다구니와 어머니의 앓는 소리를 듣고 있자니 정호는 머리통이 쪼개질 것만 같았다. 그는 스마트폰을 켜서 수진과 나눈 메신저 대화방을 열었다. 오전 10시 15분 진정하고 우리 좋게 얘기 좀 해. 사실 그날 엄마 태도가 좀 지나치셨어. 내가 대신 사과할게. 오후 2시 30분 한수진, 사람 좋게 나갈 때 적당히 해라. 너 혼자 나가 살면 진짜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서은이가 한부모 가정 자식 되면 학교 가서 애들한테 무슨 손가락질을 받을지 생각 안 해봤어? 밤 8시 40분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내일 아침 8시에 법원 앞에서 기다릴 테니까 당장 와서 소송 취하해. 안 그러면 진짜 끝장인 줄 알아? 그리고 새벽 3시 12분 우수진아 제발 부탁이다. 은성이는 미쳐 날뛰고 엄마도 쓰러지셨어. 내가 이렇게 빌게. 응. 집으로 돌아와 줘. 돌아와서 우리 다시 잘 살아보자. 내 통장 달라고 해서 너 다 줄 테니까 제발 용서해주라. 그렇게 보낸 메시지만 무려 17개 모두 읽음 표시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답장이라곤 단 한 글자도 없었다. 벽에 대고 소리치는 것 같은 싸늘하고 숨막히는 화면뿐이었다. 스마트폰을 쥔 정호의 소나귀에 힘이 들어가며 관절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식탁 위 빈 소주병들을 바닥으로 모조리 쓸어버렸다. 유리병들이 타일 바닥에 박살나며 날카로운 파열음을 냈다. 거실은 일순간에 숨막히는 정적으로 휩싸였다. 은성은 비명을 멈췄고 시어머니도 앓는 소리를 삼켰다. 정호는 고장난 환풍기처럼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들만 핏발선 눈으로 노려보았다. 벼랑 끝 덫에 걸려 허덕이는 짐승 꼴이었다.
2달 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가사조정실. 방 안에는 눈이 시리도록 밝은 하얀 형광등이 켜져 있었다. 구석에 놓인 공기청정기가 낮게 웅웅거리는 소리를 냈다. 길쭉한 타원형 테이블이 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수진과 윤 변호사는 테이블 한쪽에 앉아 있었다. 짙은 회색 목폴라 니트를 입은 수진은 등을 꼿꼿이 세운 채 눈앞에 생수병에 차분한 시선을 던지고 있었다. 맞은편에는 쭈글쭈글하게 구김이 간 정장 차림의 정호가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남편 측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 시어머니 최순자가 자리했다. 시어머니는 오늘 작정한 듯 새까만 개량 한복 차림에 머리까지 꽉 묶고 왔다. 조정실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꼬깃꼬깃한 하얀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꾹꾹 누르며 입도 떼기 전부터 신파극을 시작했다. 판사님 아이고 시어머니는 자리에 엉덩이를 붙이기도 전에 상석에 앉은 조정위원을 향해 곡소리를 뽑아냈다. 제가 저 애를 제 핏줄처럼 끔찍하게 아끼고 살았습니다요. 7년 동안 제가 매일 집에서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손녀까지 키워주느라 허리가 부러지도록 고생을 했는데 제가 도대체 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 저 아이가 이리도 모질게 우리 식구 피를 말려 죽이려고 드는지. 조정위원은 무태안경을 낀 50대 중반의 남성이었다. 그는 시어머니의 뻔한 레퍼토리를 묵묵히 들으며 굳이 말을 끊지 않았다. 가정법원에 있다 보면 이런 막장 드라마 같은 연기는 하루에도 10번씩 보는 뻔한 촌극이었다. 정호도 옆에서 뻔뻔하게 맞장구를 쳤다. 위원님, 제 아내가 최근에 우울증인지 정신적으로 많이 이상해졌습니다. 집안에서 일어난 아주 사소한 말다툼 가지고 앙심을 품고 제 친동생을 도둑년으로 몰아신고를 하질 않나. 저희는 절대로 이혼을 원치 않습니다. 저는 그저 이 가정을 지키려는 것뿐입니다. 시어머니가 한층 더 목 놓아 울어댔다. 맞습니다요. 우리 불쌍한 딸년이 지금 직장도 잘리고 매일 방구석에서 밥도 못 먹고 울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며느리 좀 꽉 붙잡고 타일러 주세요. 여자가 어찌 이리도 표독스럽답니까? 조정실 안은 시어머니의 요란한 울음소리로 꽉 찼다. 윤 변호사는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고 눈앞에 놓인 파란색 서류철을 테이블 중앙으로 쓱 밀어냈다. 조정위원이 서류철을 열었다. 안에는 통장 거래 내역서가 두툼하게 묶여 있었고 핵심 내용에는 노란색 형광펜이 그어져 한눈에 들어오게 정리되어 있었다. 그 옆에는 메신저 대화 캡처본이 산더미처럼 첨부되어 있었다. 조정위원의 시선이 그 압도적인 숫자들 위에 한참 동안 머물렀다. 안경알 위로 형광등 불빛이 번쩍거렸다. 그는 서류철을 탁소리 나게 덮더니 고개를 들어 여전히 연기에 심취해 있는 시어머니를 응시했다. 최순자 씨 조정위원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오랜 세월 다져진 직업적 위압감이 배어 있었다. 시어머니의 곡소리가 멈칫하더니 손수건을 쥔 손이 허공에서 굳었다. 이 계좌 거래 내역을 보니까요. 조정위원이 자료를 응시하며 느릿하게 말을 이었다. 지난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며느님 한수진 씨가 매월 5일 월급을 받는 당일에 120만 원이라는 돈을 어김없이 시어머니 계좌로 자동 이체했습니다. 거기다 명절이나 기념일마다 50만 원에서 100만 원이 넘는 거액의 송금 기록이 빼곡하고요. 조정위원이 자료를 내려놓고 안경을 벗으며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주시했다. 이 자금 송금의 지속성과 규칙성, 그리고 이 금액이 아내분의 세후 수입 중 45%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는 법률상 상식적인 생활비 보조나 용돈의 범주를 아득히 벗어나는 규모입니다. 최순자 씨, 법원 앞에서 묻겠습니다. 지난 7년간 도합 1억 원을 훌쩍 넘는 이 막대한 자금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였는지 소명하실 수 있습니까? 부부 공동의 생활비로 쓰였다는 걸 증명할 객관적인 영수증이나 지출 내역서가 있으신가요?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가위로 싹둑 자른 듯 뚝 끊겼다. 마치 목을 꽉 밟힌 닭꼬리였다. 그녀는 입을 해벌린 채 기괴하게 일그러진 표정으로 굳어버렸다. 옆에 앉은 정호를 쳐다봤다가 다시 조정위원을 바라보는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반나절이 지나도록 말 한마디 짜내지 못했다. 그거야 당연히 생활비로 쓴 거죠. 시어머니가 더듬거리며 악을 썼다. 우리 아들 명의로 된 아파트에서 공짜로 살면서
그깟 생활비 좀 보태는 게 뭐 큰 죄라고. 그때 침묵하던 윤 변호사가 얼음장같이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위원님, 제출된 녹취록 증거를 보시면 피고 측 최정호 씨의 월급 전액 역시 시어머니인 최순자 씨에게 강압적으로 귀속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인즉슨 원고 한수진 씨가 사실상 본인의 노동 수익만으로 부부의 일상적 소비, 미성년 자녀 양육, 나아가 숨겨진 부동산 담보대출 이자 상환이라는 막대한 기여를 전담해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피고 측은 오히려 원고를 정신적으로 억압하고 착취했으며 원고의 특유재산을 갈취하는 형사범죄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적반하장으로 범죄자를 감싸고 피해자인 원고를 협박하는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고개를 돌려 얼굴이 시퍼렇게 질린 정호를 응시했다. 만약 남편분께서 계속해서 협의혼을 거부하신다면 저희는 재판상 이혼 청구와 함께 최고 한도의 유책 배우자 위자료를 청구할 것입니다. 또한 시어머니 계좌의 지난 7년치 금융거래 내역에 대해 법원에 자금 추적 사실조회를 공식적으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부부 공동재산을 몰래 빼돌려 타 친족을 지원한 정황이 발견될 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까지 별도로 끝까지 물고 늘어질 겁니다. 그 선언은 좁은 조정실 안에 떨어진 융단 폭격과도 같았다. 정호는 핏기가 싹 가신 잿빛 얼굴로 제 어머니를 획 쳐다보았다. 재산을 빼돌려 다른 친족을 지원해? 그 돈이 다 어디로 새어나가는지 그가 모를 리 없었다. 은성이 맨날 들고 다니는 신상 명품백, 은성이가 끊어대는 피부과 VIP 회원권, 은성이 새로 뽑은 자동차 할부금 선수금까지. 시어머니는 사색이 되었다. 손에 쥐고 있던 손수건이 바닥에 툭 떨어졌다. 이것들이 생강도를 쳐. 내 돈을 왜 뺏어가? 우리 아들 집인데 그게 왜 공동재산이야? 조정위원이 책상을 딱딱 두드리며 시어머니의 난동을 제지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마디도 섞지 않고 묵묵히 앉아있는 한수진을 바라보았다. 이 여자는 방에 들어선 순간부터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고 구구절절한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않았다. 그저 잔잔하게 꽁꽁 얼어붙은 호수처럼 무서운 냉기를 뿜어내고 있을 뿐이었다. 조정위원은 이미 어떻게 판을 짜야 할지 완벽하게 답을 내렸다. 피고 측 조정위원이 다시 안경을 쓰며 사무적이고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원고 측이 제시한 증거자료가 너무나 완벽합니다. 이 사건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갈 경우 피고는 재산 분할 기여도 산정 및 양육권 지정에서 압도적으로 불리한 판결을 받게 될 겁니다. 원고의 요구 조건을 진지하게 수용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넉 달 뒤 법원의 최종 판결문이 등기 우편으로 수진의 손에 들어왔다. 결과는 예상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승이었다. 이혼 청구 인용. 5살 딸 최서원의 양육권 및 친권은 일말의 여지 없이 한수진에게 지정되었다. 가장 쟁점이 되었던 재산 분할. 혼인 기간 동안 가게 경제를 실질적으로 책임졌다는 수진의 빈틈없는 입증 자료 덕분에 법원은 통상적인 관례를 깨고 파격적인 판결을 내렸다. 안양시 32평 아파트의 혼인 이후 가치 상승분 중 60%의 기여도를 수진에게 인정하여 이를 현금 9,800만 원으로 지급하라는 명령이었다. 여기에 쐐기를 박듯 수진이 제출한 녹취록을 근거로 최정호가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를 방조하고 오히려 폭언과 정서적 학대를 가했음이 인정되어 유책 배우자로서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덧붙여졌다. 판결문 맨 마지막 줄에는 다음과 같은 선고가 뚜렷하게 박혀 있었다. 피고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위 금원을 전액 지급할 것, 기한 내 미지급 시 해당 부동산에 대해 강제 경매를 실행할 수 있음. 판결문을 받아든 날 오후 서울 하늘에는 첫눈이 내리고 있었다. 흩날리는 쌀락눈이 길을 걷는 사람들의 어깨 위로 소복이 쌓였다. 수지는 단차를 내고 서은이를 데리러 유치원으로 향했다. 돌아오는 길에 모녀는 수원역 앞 번화가를 지나게 되었다. 서은이의 작은 손을 꼭 잡고 걷던 수진의 발걸음이 영신 귀금속이라는 간판 앞에서 멈춰섰다. 쇼윈도 안의 조명은 여전히 눈부시게 빛나며 차가운 광택을 머금은 금부치들을 비추고 있었다. 유리문이 열리고 젊은 여직원이 따뜻한 커피를 들고 바깥 공기를 쐬러 나왔다. 무심코 고개를 돌리던 직원은
쇼윈도 밖에 서 있는 수진을 발견했다. 직원은 흠칫 놀랐다. 몇 달 전 매대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구겨진 지폐와 카드를 박박 긁어모아 89만 원을 겨우 결제하고 갔던 그 초췌한 여자의 얼굴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머, 손님, 직원이 살갑게 웃으며 아는 체를 했다. 오랜만에 오셨네요. 그때 사가신 목걸이는 마음에 드시고요? 수지는 제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다. 눈송이가 그녀의 긴 속눈썹 위에 내려앉았고 추위 탓에 코끝이 옅은 분홍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그녀는 쇼윈도 유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물끄러미 응시하더니 입꼬리를 천천히 말아 올렸다. 지난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처음으로 지어보는 진짜 웃음이었다. 지독한 피로감도 억눌린 서름도 없는 모든 썩은 살을 깨끗이 도려내고 새살이 돋아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완벽한 홀가분함이었다. 네, 마음에 들어요. 수진의 맑은 목소리가 눈 내리는 거리로 흩어졌다. 아주 만족합니다. 그 목걸이가 제 인생에 정말 엄청난 일을 해냈거든요. 그녀는 직원을 향해 가볍게 목례를 하고는 다시 서은이의 손을 이끌고 걸음을 옮겼다. 서은이는 새로 산 푹신한 분홍색 패딩 점퍼를 입고 마치 굴러가는 작은 눈사람처럼 뽀드득뽀드득 눈밭을 밟고 있었다. 아이가 고개를 들어 엄마를 올려다보았다. 엄마, 우리 이제 어디로 가? 수지는 딸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을 꽉 쥐어 반쯤 얼어붙은 아이의 손가락을 자신의 코트 주머니 속에 깊숙이 찔러 넣었다. 집에 가야지. 수지는 앞을 향해 뻗은 번화가의 자동차 불빛들을 응시했다. 우리 진짜 집으로. 6개월 뒤 어느 지극히 평범한 목요일 오전. 반쯤 열린 커튼 사이로 쏟아져 내린 햇살이 마룻바닥 위에 환한 빗무리를 만들고 있었다. 이곳은 마포구 성산동에 위치한 15평짜리 빌라였다. 비록 평수는 작았지만 채광이 잘 드는 깨끗한 화장실이 있었고 양문형 냉장고가 거뜬히 들어가는 번듯한 주방과 놀이 매트가 깔린 아늑한 거실이 있었다. 서은이는 푹신한 매트 위에 엎드려 알록달록한 크레파스로 삐뚤빼뚤 예쁜 집을 그리고 있었다. 수지는 식탁에 앉아 노트북을 켠 채 국가공인 식품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온라인 원서를 접수하고 있었다. 탁자 위에 스마트폰이 지잉하고 울리며 액정이 켜졌다. 수신자는 최정호.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그가 처음으로 먼저 보내온 메시지였다. 오늘 아파트 잔금 치르고 등기 넘겼어. 법원에서 판결난 내 몫의 돈, 계좌로 이체했다. 그 글자 밑으로 10초쯤 뒤에 두 번째 메시지 풍선이 떠올랐다. 그날 일은 내가 다 미안하다. 마우스 휠을 굴리던 수진의 손가락이 멈췄다. 그녀는 미안하다는 그 짧은 세 글자를 응시했다. 정호가 그 메시지를 타이핑하면서 지었을 찌질하고 비참한 표정이 안 봐도 눈에 훤했다. 혹시나 그녀의 마음이 약해져 자신을 다시 받아주지는 않을까 기대하는 특유의 나약하고 구차한 미련까지도. 치밀어 오르는 분노도 짜릿한 통쾌함도 없었다. 수진에게 그 말은 그저 허공을 떠도는 먼지 한 톨보다 가볍게 느껴질 뿐이었다. 그녀는 마우스를 움직여 해당 연락처의 설정 메뉴를 열었다. 친구 차단 및 삭제. 확인. 그녀의 연락처 목록에서 그 이름은 완벽하게 증발하여 영원히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수지는 갓 내린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쌉싸름한 향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며 위장에 든든한 온기를 채웠다. 커피잔 옆에는 샛노란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다. 어젯밤 시험 공부를 하다가 수진이 자신을 위해 꾹꾹 눌러 쓴 문장이었다. 글씨는 힘이 들어가 아주 또렷했다. 뒤돌아보지 말 것. 같은 시각, 안양시. 시어머니가 콧대를 세우며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니던 그 32평짜리 낡은 아파트는 가구 하나 없이 텅 비어 있었다. 수진에게 지급해야 할 1억이 훌쩍 넘는 현금을 도저히 당장 마련할 길이 없었던 정훈의 가족은 결국 시세보다 1,000만 원이나 싼 헐값의 집을 금매로 넘겨야만 했다. 정훈은 텅 빈 거실 한가운데 맨바닥에 덩그러니 주저앉아 있었다. 늦가을에 볕이 길게 들어왔지만 공기 중에 부유하는 뽀얀 먼지만을 비출 뿐이었다. 시어머니의 환갑상이 차려져 있던 거실 탁자 자리에는 햇빛에 바래지 않아 유독 시커먼 마룻바닥에 네모난 자국만이 흉터처럼 남아있었다.
모든 것을 박살내버린 그 망할 놈의 금목걸이가 놓여있던 바로 그 자리였다. 정우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베란다 쪽 벽면을 바라보았다. 성인 무릎 높이쯤 되는 벽지 구석에는 곰돌이 캐릭터가 그려진 입체 스티커 하나가 찰싹 달라붙어 있었다. 서원이가 3살 때 쪼르르 달려와 몰래 붙여놓았던 것이었다. 그때 시어머니가 벽지 망친다며 서원이의 손등을 찰싹 때리며 화를 냈지만 너무 꽉 붙어 있어 억지로 떼면 벽지가 다 뜯어질까 봐 여태껏 방치해둔 흔적이었다. 곰돌이는 여전히 앙증맞게 웃고 있었지만 텅 빈 집안에는 아이의 웃음소리는커녕 적막한 메아리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정우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스마트폰 액정만 하염없이 내려다보았다. 그의 덜덜 떨리는 엄지손가락이 통화 다이얼 화면 위에 머물러 있었다. 단축번호 1번에는 여전히 한 사람의 번호가 저장되어 있었다. 그 이름은 여전히 마누라였다. 그는 그 3글자를 하염없이 쓸어내리며 지켜보았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끝내 초록색 통화 버튼을 누를 용기는 나지 않았다. 이름표를 수정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마치 이 이름표를 그대로 두면 부엌에서 아무 말 없이 당근을 얇게 채 썰며 자신의 엉망진창인 인생을 완벽하게 다듬어주던 그 여자가 그저 동네 마트에 파 한 단을 사러 나간 것처럼 언젠가 불쑥 현관문을 열고 돌아와 줄 것만 같아서였다. 하지만 그를 위로하는 건 뼛속까지 시리도록 텅 빈 집안에 숨막히는 공기뿐이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잊지 말고 저희 채널의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